굉장히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어요. 1억 원을 모으는 걸 포기하려던 애들도 이렇게 2번만 하면 1억인데? 네, 이승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9년차 현직 기자이고 부동산 작가이자 3년째 팟캐스트 브리니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주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그런 촬영에 대한 또 많은 또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방송 기대가 됩니다. 전문성과 또 네, 열심히 노하우를 털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부탁드리고 바로 그러면은 궁금한 부분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 또 기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콘텐츠도 제공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네. 실제 이제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기자들 중에서 재테크를 잘 못하는 기자가 있는데 네, 뭐 그렇다기보다 보통은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수백, 수천만 원에서 뭐 몇십억 벌었다 뭐 이런 재정 상태로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아니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좀 미천하게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그냥 서울에 구축이고 작지만 똘똘한 한 채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것, 현금 자산 조금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나보다 자산이 더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실망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좀 자부심이 있는 게 20대에 2030들이 다 겪을 수 있는 모든 풍파를 제가 다 겪고선 왔거든요. 취업난도 정면으로 맞아서 20대 후반에 이제 29 말에 이제 취업을 했고 그러는 바람에 뭐 집도 주거난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뭐 고시원이라든지 옥탑방이라든지 안 살아본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기자 생활을 부동산부에서 시작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의 부도 몰랐는데 공부를 이제 30대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36, 30대 중반에 내 집을 이제 마련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저보다는 상황이 나으실 거예요. 그래도 20대, 야, 29에 취업하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리고 옥탑방 고시원 이런 게 살았던 게 말이 되냐. 저보다는 다 나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제도했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아파트 한 채이지만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그런 말씀해 주신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분들. 왜냐면은 뭐 수천만 원 있다가 뭐 수십억, 뭐 100억 이상을 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분은 타고났으니까, 운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계시고, 사실 주식도 하고 계시는데 비중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은 부동산 비중이 훨씬 크고 주식은 작년에 뺐거든요, 좀 많이. 그래서 그걸 다 부동산에 넣은 상황이라, 부동산 쪽에 더 많이 있는데, 그것처럼 저는 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아직 못 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보다는 좀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기자로서는 증권부에 있지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영어 받았는데 증권부에 계시는데 부동산은 또 이제 네, 물론 공부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이유가 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만 위한 건데 부동산은 투자도 되지만 집의 거주 공간이기도 해서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집이 갖는 의미가 더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장이 좋을 때 들어와서 이제 지금 장이 좀 침체된 이 주식시장을 다 봤는데 자칫 잘못 투자하다가는 이게 상장 폐지되거나 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주식 투자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래도 이게 유형 자산이다 보니까 내 집이 남잖아요. 그래서 아직 재테크라든지 이런 게 서투르신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이 내리 잡고 있는 그 땅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 땅의 희소성이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집이야 더 지으면 되고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땅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게 플러스 그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부동산을 투자하시면 정말 희소한 가치를 더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덜할 것 같다.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식은 몰라도 크게 대세 지상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모르면 위험해져요.
네, 제가 취재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정말 전세 사기 요즘 많이 있죠. 깡통 전세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런 거를 간과하고 돈을 벌 생각만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면 리스크나 사고 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보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살려고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부동산은 내가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잘 모르실 때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땅이 한정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공감이 가네요. 사실 뭐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개척하지 않는 이상은 지구상에 사실 존재하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부동산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 집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그 아래에 있는 땅도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이런 한정된 공간에서는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산전수전 막 다 겪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의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똘똘한 집 한 채도 마련하셨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드머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모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취재를 하시니까 2030 대상으로 1억 원이 가장 현실적인 시드머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1억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후배들이 이제 앉아서 선배 저 이제 입사했는데 뭐 해야 돼요? 이러면 무조건 1억부터 모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입이 떡 벌어져요. 왜냐면 요즘에 B2라고 해서 다 1억 뭐 마이너스 통장으로 땡겨서 뭐 했다. 그래서 2, 3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1억이 별 돈 아닌 것 같지만 일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연봉 1억 받는 사람 너무 부럽고 진짜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억을 모으라고 하면은 다들 감이 안 와요. 와 이거 나 못할 것 같아. 그냥 안 해 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목표를 좀 쪼개는 거를 먼저 권장을 합니다. 1억을 3천만 원으로 쪼개서 우선 3천만 원부터 모으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다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천만 원을 목표로 잡고 하면은 굉장히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냥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천만 원 모으는 거 소득만 있다면. 그래서 3천만 원을 모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1억 원을 모으는 걸 포기하려던 애들도 이렇게 두 번만 하면 1억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모으고 또 다시 시작하면 이 3천만 원을 또 그때부터 굴리기 시작하고 뭐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또 불어나는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1억 원을 모으라는 말보다는 3천만 원을 모으라고 하면 좀 더 접근이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억을 결과적으로 모을 때까지는 뭐 적금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들면서 모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끼는 뭐 팁이라든지 뭐 그런 건 혹시 뭐 개인적으로 뭐 경험하신 게 있을까요? 네, 뭐 왕도는 없죠. 그냥 지출을 줄이는 거밖에 없는데 뭐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소득을 늘리는 거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뭐 저보다 더 시드머니를 잘 모으시는 분들이 나와서 뭐 어떻게 돈을 아끼세요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현금 흐름을 좀 보고 어디에서 돈이 새나가는지 단속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런 팁들 같은 거는 다 얘기를 하셨을 테니까 저만의 하나를 얘기를 드리면 저는 주거비 단속을 조금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거비 단속? 네, 주거비 단속.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 뭐 밥 먹는 거 뭐 커피 하나 들 먹고 뭐 어디 가는데 걸어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집에 쓰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살게 되면은 뭐 월세 이런 거 잘못 구해서 거기에서 한 달에 뭐 20만 원씩 나가거나 관리비에 좀 잘못 나오는 집을 그냥 집만 본 거죠. 그래서 관리비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고 그 집을 골라서 거기서부터 관리비가 또 10만 원, 20만 원 세고 그리고 또 주거비에는 또 이런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저쪽에 있어. 근데 어떻게 하다 잘못 구하는 바람에 맨날 아침마다 늦어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이거는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고려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주거비에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제대로 못 구했기 때문에 새나가는 돈들. 네. 이런 거를 간과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공부의 일환이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룸부터 그리고 전월세부터 잘 구하시면 여기서부터 또 시드머니가 굉장히 많이 모여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제 집을 구해본 적이 처음이니까 구하다 보니
그냥 한 것 같아서 구했는데 거기서부터 한 달에 3,4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어. 그럼 그게 한 1년이면 300, 400, 500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출을 단속하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부하는데 주거비 단속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다 하는 여러분들 커피 마시지 마세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내 부동산 공부의 일환으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방 구하기서부터도 주거비 단속을 하시면 시드머니 모으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맛집이 되게 많은 곳에 집을 구했어요. 네. 그러면 엄청 먹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식비에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유흥업소가 많은 그런 데 구하면은 밤늦게 친구들이랑 거기 가서 술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순히 그 집에서 나가는 돈 플러스 맞아요. 네. 입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과한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잘 구해야 된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제 아는 사람은 너무 열악한 집에서 살다가 이게 너무 한이 돼서 그 다음에 강남 쪽으로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반지 알아서 적절한 가격에 그 집을 구하긴 했대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의 씀씀이가 크니까 나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져서 거기에서 집은 괜찮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비 패턴이 커졌다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해 보니까 갑자기 이 동네로 이사 온 다음에 나도 모르게 지출이 한 10만 원, 20만 원 늘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거비를 좀 단속을 잘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잘 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옥고 이런 말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네, 이거 한번 살아보면 잊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안 살아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룸 구하기 달인이 되었다라고 들었어요. 원고달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1인 주거 환경을 고를 때 유용한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 살아라, 살아. 이런 거는 너무 디테일하고, 저는 가장 기본은 나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네. 원래 소개팅이나 연애를 할 때도, 얼굴 예쁘고, 키 크고, 잘생기고, 학교 좋고, 이런 직업 좋고,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나를 또 안 좋아해. 현실이죠.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요건 몇 가지, 그리고 나는 정말 이거는 진짜 싫다. 이런 요건을 알아야 정말 나에게 맞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왜냐면은 이 방을 구하시는 분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려고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게 사는데 주거비를 아끼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의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다 고려하다 보면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좀 내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거, 나는 이것만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잘 파악하셔야지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들이 좋다고 해서, 친구들이 좋다고 해서 그 집을 구했는데 구하고 나니까 나는 정말 불편하고 나는 여기서 돈이 지출이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건 나 자신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나와 부동산이 어떤 게 잘 맞는지.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면 나는 진짜 교통은 정말 포기는 못한다. 역세권은 정말 포기를 못한다. 나는 그래도 치아는 정말 안 되겠다. 전 여자분들한테는 무조건 치아는 좀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중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제보도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집을 이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사를 가면 또 거기서 주거비가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시라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나는 대신 신축은 그렇게 따지지 않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포기하고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 집을 좀 명확하게 고를 수 있다. 첫 번째는 나를 잘 아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구하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때문에 구하는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구하는지, 그런 이유는 아니고 부모님한테 눈치 보여서 독립을 했는지. 그냥 나가려고 그냥.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독립만 한 걸 뿐인데 꼭 무슨 여의도 직장이라고 여의도에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이 정확하게 구해지지 않으면 지역을 좁히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용도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부터 헤매면서 이제 또 막 집 구하는데 한 달, 두 달 걸리고 그 사이에 또 시장 상황 변화하고 막 이러면서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것이랑 내가 왜 집을 구해야 되는지 목표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월세와 전세, 요즘 약간 얘기 나온 거 봐서는 부자 되기 위해서 월세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저는 무조건 또 만나면 야 빨리 월세방을 하루 빨리 탈출해라. 그리고 전세는 징검다리 삼아 내 집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아니다. 하수다. 진짜 고수는 월세 산다. 그리고 월세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요. 이게 뭐 목돈 같은 거를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 넣어놓으면 이걸 투자 불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손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집이 딱 나왔거나 뭐 투자할 게 나면 바로 투자를 하는데 이 전세금을 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월세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고수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처음 무주택자들이 이거를 진짜 그 말대로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채널을 보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진짜 월세 살면서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네 하는데 다 손실 보고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 우선은 뭐 그만한 시드머니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주택도 한 번 안 사보신 분이 그렇게 투자를 잘하셔서 월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사실상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성공담 말고 실패담도 많은데 그건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을. 그게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무주택자에서 지금 집을 구하셔야 하는 분이라면 내 집 우선은 월세에서 나와서 전세로 사시면서 시드머니를 바짝 모으고 그 와중에 좀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진짜로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내가 뭔가를 살 수 있을 시점이 됐을 때 완성이 돼서 사시는 게 더 낫다. 괜히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뭐 월세 살면서 이 목돈을 가지고 뭐 어디 굴려서 뭔가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설익은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월세만 계속 나가고 이게 투자도 잘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느린 길이 더 오히려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같이 약간 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목돈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투자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세 대신 뭐 전세 대신 월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세보다 훨씬 높은 기대 수익률을 자기가 창출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지금 상황에서 주식도 사실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규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상승장에는 이 논리가 맞을 수 있는데 지금같이 약간 좀 하락장에는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꼭 따져야 할 입지 요소 5가지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은 발이 안 달렸으니까 아무래도 입지가 너무 중요해서 입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입지 요소로 한 5가지 정도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교통이 되겠죠. 교통에는 뭐 지하철도 있을 수 있고 뭐 버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교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주 근접. 뭐 교통이나 직주 근접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는데, 뭐 직주 근접은 직장과 또 얼마나 접근성이 좋느냐잖아요. 교통이 좋더라도 이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이것도 주거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네, 직주 근접을 봐야 된다. 뭐 업무지구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뭐 YBD, 여의도, 뭐 아니면 강남, GBD, 뭐 위에 종로 광화문 일대잖아요. 거기와의 접근성을 봐야 된다. 이 두 번째가 직주 근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직주 근접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른 어떤 직장이 들어서는 것, 뭐 일자리가 나오는 것도 좀 직주 근접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공기업이 이전을 하거나 뭐 대기업에 있는 뭐 공장 같은 게 온다든지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그것도 이 집이 직주 근접이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2가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가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요즘 옛날에는 주상복합이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다시 주상복합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 상권에 대한 또 시각이 좀 달라져서이지 않을까. 상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땡땡권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몰세권, 스세권, 편세권 이런 거 유행하는 것도 그런 입지를 많이 따지는 요소 중에서도 이제 상가가 들어간다는 거, 뭐 병원이라든지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 앱 요즘에 많이 나와서 잘 나와서 그 앱을 보시면은 지금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상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힘들게 임장 매번 안 다니셔도 이렇게 한 번씩 슬쩍 훑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저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없어서 이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학군을
학군을 아직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엄마들이 목을 매더라고요. 요즘 어. 평준화돼서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제 친구들 지금 다 강남 가겠다고 짐 싸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좋은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좋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면학 분위기가 좋아서 좀 좋은 아이들가 같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자리 잡으면 거기에서 쭉 이사 안 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때문에 학군을 아직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학군이 아직도 계속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내가 집을 갈 때 학군이 좋은 집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학군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군을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학교를 또 어떻게 가느냐도 학군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초품화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 뭐 이런 거일수록 또 입지에 강점이 생기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학교까지 뭐 횡단보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지 차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지 그냥 갈 수 있는지 이런 것 요소들도 학군의 입지의 요소니까 좀 세세하게 보실 필요 있겠다. 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뭐 학교에 관련된 뭐 전출, 전입 인구 이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물론 당연히 대치동이라든지 목동 이런 학원 1, 2번가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 그나마 그래도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할 때 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좀 많은 학교가 그나마 좀 괜찮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나가지 않고 선호하는 학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팁이라도 좀 보시면 학군이 좀 그래도 이 동네에서 괜찮은가? 이런 거 보실 때 좀 팁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환경. 네, 뭐 숲세권, 뭐 리버뷰, 뭐 이런 것들 중요한데, 뭐 희소하다는 가치 때문에 여전히 뭐 요즘에 도심 속 라이프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꾸준히 청약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목돈이 없는데 덜컥 당첨이 됐어요. 네. 이거 뭐 웃어야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좋으면서도 슬픈. 네. 그렇죠. 이렇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건 묻지마 청약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물론 예전에 뭐 청약만 넣으면은 당연히 뭐 분양권 해가지고 전매해서 돈을 벌던 시절에는 그때는 뭐 어디든 다 넣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넣는 건 물론 당연히 여기저기 다 넣어야겠지만 당연히 묻지마 청약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단지 괜찮은 단지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 지불할 수 있는 단지인지를 보고 그런 단지들 중에서 열심히 넣으라는 전제를 좀 드립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청약 뭐 이거 넣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수시 모집과 같다. 네, 대학을 넣을 때 정시도 있어요. 근데 청약은 수시 모집을 임하는 자세로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정시는 있으니까 수시를 넣을 때는 조금 상향을 해서 넣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여긴 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안 돼도 그만. 네, 이런 마음으로 그 아파트 단지 그 집을 고르시되 당연히 지금 정시가 앞에 있는데 아무 데나 막 지금 넣어서 면접 보러 다니면 정시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될 만한데 이런 데를 넣어서 공략하시는 게 좋다. 안 돼도 구축 매매, 그러니까 정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불안해하지 마시라. 또 안 되는 무조건 또 넣지는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많이 입시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 모집에 임하는 자세로 생각을 하시고선 넣으면은 조금 실패를 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모델하우스 임장 꼭 가셔야 합니다. 묻지마 투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첫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네. 원래 이제 빨리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약간 늦춰졌다가 270만 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문 기자분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쨌든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큰 틀에서는 공급 물량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 공급 물량을 늘리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는 뭐 민간에 좀 더 기회를 주는 것이며 뭐 70% 무슨 시세 낮춘 무슨 무슨 임대주택 같은 거 내놓는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만 되면 진짜 공급 물량 늘어나면 집값이 하락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사실 매 정부마다 뭐 임대주택 물량 얼마 늘리겠다, 공급 물량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된 적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던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이죠. 그리고 정비 사업
거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 그거가 만약에 된다라는 시그널만 돼도 지금 우선은 반대로 집값이 좀 기대감에 오르는 단지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들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역시 실현 가능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영향을 주겠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봐야 돼서 확실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미지수다.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 사실 270만 원가 공급이 되면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가 별로 심상치가 않은데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270만 원가 공급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계획이고 이게 이제 뭐 통과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역대 정부에서 했었던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감안해 봤을 때는 네. 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때 다른 후보였던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물량. 네. 근데 맨날 물량 가지고 나는 더 많이라고 하는데 그 물량을 채웠던 정부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네. 그 물량 실제로 이걸 완화해 준다고 해서 그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시행사들이 그거에 맞춰서 정말로 할 것인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거고. 네, 목표치라고 봐요, 저는 이게.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치이지 그게 진짜 실현 가능할지는 많이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량이 늘어나면 좀 안정화될 거라는 뭐 생각은 있죠. 전망은 있지만. 네. 그리고 최근에 약간 그 유튜브를 보든지 약간 콘텐츠를 보면 약간 폭락론이 대세긴 하거든요. 네. 다 하락한다.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네, 어디 네. 얼만큼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집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 많이 올랐으니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확 오르다가 조금 떨어지고. 네네. 하지만 다시 오를 놈은 오르고. 네. 네. 집값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또 떨어질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폭락이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폭락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하락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 그 부동산 쪽에서 하고 있으신 분들마다 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오를 집들은 그래도 조금 조정은 되더라도 오를 것이고 아닌 데는 좀 주춤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삼성전자 주춤하지만 삼성전자가 망해서 주가 막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주가 안 좋고 주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서울 아파트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폭락이냐 하락이냐 뭐 단기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좀 크게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집이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막 꼬꾸라지고 하락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좀 잘 보시고 너무 또 이제 막 고점에서 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비싸게 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잘 안목을 가지고선 지금은 그게 제일 어렵죠. 옥석을 가리는 게 제일 어려워서 잘 고르시면 시기의 문제도 좀 길게 보면은 괜찮은 매물이라고 한다면은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40% 폭락한다, 뭐 50%, 그러니까 거의 한 반토막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실 하락장에도 사실 오르는 주식이 있고 덜 빠지는 주식이 있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모든 그런 부동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뭐 알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이 덜할 수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으니 꼭 그렇게 뭐 한 가지 흑백 논리로만 네, 생각할 맞아요. 필요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뭐 지금 주식 좀 떨어졌다고 지금 아무것도 주식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괜찮은 매물을 꿋꿋이 살아남고 또 지금 당장은 주춤하더라도 오를 거라는 누구나 딱 아까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뭐 그런 주식들이 있는 것처럼 네. 뭐 집에도 우량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뭐 떨어지니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흑백 논리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더 가리고 더 부동산 공부를 해서 그런 눈을 키우시는 게 더 중요할 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기사 이런 네.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초보자도 쉽게 뭐 부동산 기사 읽는 팁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우선 기사 읽으실 때 너무 만약 초보자들이라면 기사 너무 읽기 어려우시다면 전 너무 심하게 정독은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해요. 네. 기사가
그렇게 하나만 계속 파고 읽으시다가는 그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거나 코끼리의 코만 만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공부는 뭐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공부할 때는 숲을 보는 게 중요해서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사를 보다 이 기사 무슨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과감히 그냥 스킵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해되는 만큼 보되 좀 큰 틀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려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기본적인 스킬을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기사를 쓰는 입장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하나는 광고성 기자가 너무 많죠. 네, 저희 광고성 기자들도 그렇긴 한데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사를 좀 기사처럼 만든 그런 콘텐츠들도 되게 많아서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하셔서 시장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기 위한 첫 번째로는 반드시 그 기사 보면은 두 번째 줄이 이제 출처가 나거든요. 네. 그 출처를 확인하셔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연구소라는 거를 다들 각자 만드셔가지고 이런 통계 자료를 응용을 해서 자기가 홍보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를 끼워 넣어서 만드는 기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럼 이 아파트 진짜 오른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그 연구소는 홍보 목적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출처가 나오면 이 연구소에서 좀 요즘에 어떤 지역만 계속 거론하지 않는가. 그럼 이거 좀 상업적인 목적 아니야? 이거 진짜 기사가 아니라 좀 약간 그런 광고나 뭐 이런 게 껴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건 좀 거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 우리가 보통 이러면 집값, 기사 보니까, 집값 올랐대. 이러고선 그냥 생각을 여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값이 올랐다면 반드시 어디에 집값이 올랐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어디는 오르고 또 어디는 떨어지고 하는 장이 있는데, 그런 생각 못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흑백 논리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야, 지금 집값 다 떨어진대. 근데 여기에서도 또 괜찮은 데들은 안 떨어지고 버티는 데도 있고 또 수요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단지가 그런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된다. 집값 오른데, 뭐 집값 떨어진데 요즘 폭락장 아니야? 이렇게 단순히 접근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사 보실 때마다 어느 지역이 오르고 있고 어느 지역은 떨어졌고 어느 지역은 얼만큼 올랐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확인하시는 습관 좀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가격엔 두 가지 이름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호가, 하나는 실거래가입니다. 네. 근데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아파트 5억이래 라고 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호가가 5억인 거랑 실거래가가 5억인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사에는 안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집주인들이 그냥 나 5억에 팔 거야 하고 5억을 그냥 내놓아서 그걸 기사로 쓴 것인지 정말로 5억에 그 거래가 체결돼서 정말로 이 시세가 5억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게 심한 막 억 단위로도 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집주인이 그냥 막 크게 부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금매로 막 거래를 하다가 2억 이렇게 막 2억은 좀 심했다.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내가 정확하게 그 아파트의 시세를 모르는 걸 수 있고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기사로 곡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가격이 호가를 말하는 거냐 실거래가냐 이거는 문맥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서 가격을 정확히 아셔야지 맨날 기자들이 진짜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기사 쓰는 스킬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사람을 물면은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 정말 집값이 특이하게 떨어진 케이스를 가지고 오는. 왜냐면 그게 뉴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거기에다가 호가랑 실거래가가 다른 걸 보면 거기에서부터 2억, 3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동네 시장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아파트 단지 하나 나와서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파트 30% 가격 급락 이런 거. 근데 정확히 보면 이 일부 아파트 단지일 수도 있고 그 아파트 단지가 사실 호가일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왜곡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강남은 다 떨어지는구나. 서울이 다 떨어지구나. 지금 폭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또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또 이제 또 가장 자극적인 아이템을 위로 올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몇 개의 급매물 사례를 또 올리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 기사는 그래서 기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기사가 또 인터넷에는 또
메인에 노출이 되고 정말 무난하게 쓴 기사는 잘 안 노출이 안 돼서 그건 맞아요. 또 안 읽게 돼요. 네. 그래서 시장을 왜곡하게 볼 수 있다. 정말 지금 막 30%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기사 읽으시는 게 시장 왜곡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립니다. 뭐 약간 예를 들어서 증여인데 네. 그거를 막 일반적인 그런 실거래로 간주를 해서 네, 맞아요. 되게 작조 쓰기도 하잖아요. 네, 증여는 맞아요. 되게 싸게 증여했을 텐데. 그냥. 네, 그리고 증여란 말을 살 빠지고 그쵸. 문맥에서 간신히 이해해야 되거나 아니면 굳이 뭐 증여를 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쵸. 또 거래한 거긴 하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네네, 아니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사를 공부를 하실 거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또 네. 이렇게 기자님께서 나와서 기사를 정말 걸러서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양심 고백입니다. 저희도 뭐 빨리빨리 기사 써야 되고 또 기사가 또 많이 뭐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또 그런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장을 왜곡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드려봅니다. 좀 더 잘 걸러서 보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게 무주택자들이나 불인이들 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건 집값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안 해요. 집값 오른다면 공부를 해요. 근데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집값 오를 때 하면 그때 공부해서 들어가면 남들 다 올라서 집을 산 뒤에 뒷북을 치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 남들이 사서 집값 다 올려놓은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이 지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거나 침체됐다고 했을 때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때 이때 공부를 하시고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상승장에 막 급히 올라가는 장에 그제 공부를 시작해서 뭘 하시다가 뒷북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지금 뭐야 부동산 지금 할 때 아니래 하고 놓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공부를 하시고 임장 다니시고 청약도 좀 많이 단지도 좀 다니시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옥석을 딱 발견을 하셔서 남들이 외면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지금이 더 기회입니다.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떨어진다고 외면하고 부동산 저버리지 마시고 원래 고수는 침체될 때 더 임장을 많이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임장 다니셔서 꼭 원하시는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 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오히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왜냐하면 남들이 공부 안 하거든요. 네. 아예 이럴 때 안 해야 돼요. 봐버리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는 것이 네. 오히려 경쟁력 있는 말씀 네. 잘 귀담아 들었고, 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출간하신 책 아, 그리고 오히려 막 엄청나게 막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네.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 네. 사실 그분들이 출중해서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힘들게 또 똘똘한 한 채 서울에 네. 구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주 기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